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님이 지으신 오늘을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혜남, 1959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서울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2006년에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았고 경희의대, 성균관의대, 인제의대 외래교수이자 서울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김혜남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2001년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절망은 접어둔 채 병을 관리하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간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았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란 언어로 내 마음을 전합니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러한 의례적인 날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던 손편지는 편지함에 소중히 보관하여 두고두고 꺼내보던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편지가 쓰고 붙이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즉각적으로 답이 가능한 문자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전달과 빠른 회신, 쓸데없는 말을 생략한 용건들. 이것은 실용성과 속도가 생명인 현대사회의 맞춤형 소통수단이 되었죠.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쫓기어 내용은 점점 더 짧아졌고 끝내는 판에 박은 듯 찍어내는 비슷한 부류의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문자나 카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린 손으로 한참을 치다 보면 이미 주제는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난 뒷북을 치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림 문자였습니다. 고맙게도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화창하게 밖으로 유혹하는 햇살과 꽃향기에 괜스레 마음이 들떠 남편에게 봄나들이 가자고 졸라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문자로 보내면 밋밋해질 것 같았고 자칫 비나의 말로 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꽃 위에 노는 나비 2마리를 그린 후 한 마리에는 남편의 얼굴을 또 한 마리에는 내 얼굴을 그려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초의 그림 문자였습니다. 이후 그림은 차츰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었기에 유치하고 만화 같은 그림이 많았지만 그림으로 내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마치 또 다른 언어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그리는 데는 평균 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림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따라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힘으로써 완성한 그림은 다시 내 생각을 자극하고 확장시킵니다. 차츰 그림의 내용도 나에게 쓰는 편지의 형태를 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이제껏 글로 정리해왔던 것을 손바닥 안에서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 이것은 점차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가는 나에게는 또 다른 출구가 되었습니다. 17년간 알아오던 파킨슨이란 병은 진료실 문을 닫게 했고 나의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화 같은 그림일지언정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닫혀가는 나의 세계를 다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었으나 내부 세계의 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 안으로 나는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내 안의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어 담아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림이 조금 거칠고 미숙하지만 내가 세상에 또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은 몸짓이라고나 할까요? 여기 그동안 그려보냈던 그림 중 너무 사적인 것은 빼고 100여 개 정도를 골라 엮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그려보냈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의 순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이 그림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에 작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1부, 나를 설레게 하는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2부,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3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원두를 골라 조심스레 내리다 보면 방 한가득 퍼지는 커피향이 아직 남아있는 잠을 마저 내쫓고 아침 햇살을 방 안으로 초대합니다. 커피향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선 커피를 내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향이 우리네 사이에도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빈둥거림.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뭐해? 난 얼른 그림을 그려 보내주었습니다. 지구를 등에 지고 버티고 있어. 지구를 등에 지고 우주를 바라보고 있구나. 역시 마음 예쁜 내 친구는 예쁘게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바쁜 손을 잠시 내려놓고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와 여유. 빈둥거리는 동안 우리는 잠시 고된 몸을 쉬고 자신이 우주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는 바쁜 사람들에게 이 빈둥거림의 재미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방. 세상사에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질 때, 마음속에 빈 방을 하나 마련하여 그 안으로 잠시 숨어들어요. 그 방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 바로 나만의 방이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창밖 풍경을 보면서 숨을 고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투영된 여러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 넋을 잃고 보다 보면 들끓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이해 안 되던 상황들이 어렴풋이 정리됨을 느낍니다. 안 되면 잠시 기운을 차릴 시간을 갖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 되죠. 소공녀 세라의 다락방처럼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방,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있는 방, 바로 내 마음의 방입니다. 외로움. 아무리 겪고 또 겪어봐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 병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감정, 외로움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곁에 아무도 없이 철저하게 혼자라는 인식과 함께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도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고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혼자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합의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견뎌나갈 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정신분석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건강에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지금은 내가 혼자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날 반겨주리라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외로움을 견디고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저 강물 위에 떠있는 조각배가 홀로 상념에 담겨 떠내려가다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강물에 몸을 맡기듯 말입니다. 거울. 환자와의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돌아서려는데 그곳에 큰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봐. 우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이해도 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린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 거울은 환자일 수도, 나를 괴롭히는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되겠죠. 이것이 환자의 마음속을 여행하고 제가 막다른 길의 끝에서 보았던 거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환자들과 면담할 때
마치 그들이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그려보았습니다.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복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지만 그 결과 우주복 안은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로부터 단절됩니다. 그의 산소통은 과거의 시간으로 가득 차서 그는 과거의 시간을 계속 마시면서 과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서. 긴 치료 후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어요. 그러나 그 미움 때문에 이제껏 제 인생을 파괴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그 미움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떠나보냄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미움의 에너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며 긍정적으로 써야 할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맸던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풀고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힘들지만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매우 멋진 일입니다.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면 즐거움, 만족감, 행복, 안정감 같은 쾌락의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은 만족감이 너무 강렬하고 즉각적이어서 그 만족을 주는 물질 혹은 행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반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는 분노나 상실감, 슬픔, 무력감, 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때론 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자신이나 주변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삶도 욕구가 100%다 충족되는 삶은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삶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여러 감정이 생겨나고 그 내적 욕구와 감정들을 얼마나 잘 인지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과 내적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 아예 모든 감정을 억압시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순간의 감정을 못 참고 감정에 압도당한 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두려워하여 일방적으로 맡기만 한다면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다른 성격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감정도 변화무쌍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은 바로 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두려워할 것도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판단 장애를 불러올 것도 없습니다. 감정의 소리.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색을 입히고 음악이 되어 우리 인생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때론 타는 듯한 열정으로, 때론 부드러운 온기로 주변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성의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정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감정은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하겠죠. 그러니 자신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소리에 당신이 가진 이성의 물감을 섞어 당신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은 한 폭의 그림처럼 혹은 음악처럼 후대 사람들이 걷는 인생길의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슬픔. 슬픔은 우리를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 그 안에 많은 보물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기쁨들에 눈뜨게 해줍니다. 슬픔을 이기는 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슬퍼하는 자신을요. 그것은 아프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시작이 됩니다. 분노. 분노는 화산과 같아서 언제든지 약해진 부분을 뚫고 밖으로 분출하려 합니다. 마치 안에 괴물이 들어있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분노는 자신을 태우고 주변의 것들을 모두 태웁니다. 분노의 조절.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화는 생각할수록 더 화나는 기억만을 퍼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화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라는 감정의 부분을 생각이라는 이성적 부분이 감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일이나 상대가 화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는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가르쳐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감정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행복.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성을 쌓은 어린아이라고 하죠. 불행. 그러나 그 아이가 옆에 쌓인 큰 모래성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모비딕을 찾아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몸에 나이테처럼 조가비가 붙어있는 이 괴물고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사는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갈 만큼 힘도 셌답니다. 중학교 때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고 나서부터 나도 종종 이 흰고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인간들의 욕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에 스치는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심연을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모비딕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을까요? 난 종종 모비딕을 잡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모비딕은 바로 내 무의식의 바다 저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흰 고래라는 것을. 존엄성.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누구나 존엄성이라는 왕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왕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이 왕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단지 잠시 그 왕관을 잃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자, 다시 왕관을 찾아 씁시다. 서로 존엄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우뚝 서자고요. 상처.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죠. 상처 없는 무균실 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삶은 존재하지도 또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결핍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우선 몸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 조개는 계속 어떤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뭉쳐서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주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과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상처를 이해하고 상처받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기저기 복병처럼 숨어있는 상처를 잘 이겨낼 방법입니다. 현대인.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시끄러운 현대인은 그러나 정작은 모두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무서워 떨면서 말이죠.
현대인들은 모두 떠도는 작은 섬들입니다. 환대, 짧은 만남, 잦은 이동 후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곧 헤어질 사람이란 허무감이 상대에게 다가서길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상대를 나를 찾아온 손님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자, 손님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그 손님은 당신에게 자기 세상의 일부를 끌어다 갖다 줄 것입니다. 냉소. 냉소는 모든 것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냉소의 대가로 그는 얼음 위에서 홀로 선 채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위를 감추느라 애쓰면서 말이죠. 눈을 뜨고 내려오면 따뜻하고 꽃이 핀 들판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뿌리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 삶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구원의 손길. 때론 아름다운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도 싶었습니다. 그럼 나의 고통이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융해되어 그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때론 이 잠에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방황도 혼동도 없었을 텐데요. 허나 그럴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위로일 수도, 지나가는 사람의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위험 속에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봅시다. 그 따뜻한 시선이 그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지키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알고 싶으세요? 아무리 선의의 부드러운 마음일지라도 그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놀라 더욱 꽁꽁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가가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그의 벽 밖에서 열리는 문을 찾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불면증. 잠이 안 와 밤을 하얗게 지새워 본 적이 있나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어둠을 붙들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님이 지으신 오늘을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혜남, 1959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서울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2006년에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았고 경희의대, 성균관의대, 인제의대 외래교수이자 서울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김혜남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2001년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절망은 접어둔 채 병을 관리하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간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았다. 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란 언어로 내 마음을 전합니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러한 의례적인 날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던 손편지는 편지함에 소중히 보관하여 두고두고 꺼내보던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편지가 쓰고 붙이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즉각적으로 답이 가능한 문자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전달과 빠른 회신, 쓸데없는 말을 생략한 용건들, 이것은 실용성과 속도가 생명인
현대사회의 맞춤형 소통수단이 되었죠.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쫓기어 내용은 점점 더 짧아졌고 끝내는 판에 박은 듯 찍어내는 비슷한 부류의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문자나 카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린 손으로 한참을 치다 보면 이미 주제는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난 뒷북을 치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림 문자였습니다. 고맙게도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화창하게 밖으로 유혹하는 햇살과 꽃향기에 괜스레 마음이 들떠 남편에게 봄나들이 가자고 졸라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문자로 보내면 밋밋해질 것 같았고 자칫 비나의 말로 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꽃 위에 노는 나비 2마리를 그린 후 한 마리에는 남편의 얼굴을 또 한 마리에는 내 얼굴을 그려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초의 그림 문자였습니다. 이후 그림은 차츰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었기에 유치하고 만화 같은 그림이 많았지만 그림으로 내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마치 또 다른 언어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그리는 데는 평균 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림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따라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힘으로써 완성한 그림은 다시 내 생각을 자극하고 확장시킵니다. 차츰 그림의 내용도 나에게 쓰는 편지의 형태를 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이제껏 글로 정리해왔던 것을 손바닥 안에서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 이것은 점차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가는 나에게는 또 다른 출구가 되었습니다. 17년간 알아오던 파킨슨이란 병은 진료실 문을 닫게 했고 나의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화 같은 그림일지언정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닫혀가는 나의 세계를 다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었으나 내부 세계의 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 안으로 나는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내 안의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어 담아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림이 조금 거칠고 미숙하지만 내가 세상에 또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은 몸짓이라고나 할까요? 여기 그동안 그려보냈던 그림 중 너무 사적인 것은 빼고 100여 개 정도를 골라 엮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그려보냈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의 순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이 그림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에 작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1부, 나를 설레게 하는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2부,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3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원두를 골라 조심스레 내리다 보면 방 안 가득 퍼지는 커피향이 아직 남아있는 잠을 마저 내쫓고 아침 햇살을 방 안으로 초대합니다. 커피향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선 커피를 내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커피향이 우리네 사이에도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빈둥거림.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뭐해? 난 얼른 그림을 그려 보내주었습니다. 지구를 등에 지고 버티고 있어. 지구를 등에 지고 우주를 바라보고 있구나. 역시 마음 예쁜 내 친구는 예쁘게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바쁜 손을 잠시 내려놓고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와 여유. 빈둥거리는 동안 우리는 잠시 고된 몸을 쉬고 자신이 우주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는 바쁜 사람들에게 이 빈둥거림의 재미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방. 세상사에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질 때,
마음속에 빈 방을 하나 마련하여 그 안으로 잠시 숨어들어요. 그 방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 바로 나만의 방이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창밖 풍경을 보면서 숨을 고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투영된 여러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 넋을 잃고 보다 보면 들끓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이해 안 되던 상황들이 어렴풋이 정리됨을 느낍니다. 안 되면 잠시 기운을 차릴 시간을 갖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 되죠. 소공녀 세라의 다락방처럼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방,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는 방, 바로 내 마음의 방입니다. 외로움. 아무리 겪고 또 겪어봐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 병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감정, 외로움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곁에 아무도 없이 철저하게 혼자라는 인식과 함께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도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고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혼자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합의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견뎌나갈 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정신분석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건강에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지금은 내가 혼자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날 반겨주리라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외로움을 견디고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저 강물 위에 떠있는 조각배가 홀로 상념에 담겨 떠내려가다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강물에 몸을 맡기듯 말입니다. 거울. 환자와의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돌아서려는데 그곳에 큰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봐. 우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이해도 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린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 거울은 환자일 수도, 나를 괴롭히는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되겠죠. 이것이 환자의 마음속을 여행하고 제가 막다른 길의 끝에서 보았던 거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환자들과 면담할 때 마치 그들이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그려보았습니다.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복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지만 그 결과 우주복 안은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로부터 단절됩니다. 그의 산소통은 과거의 시간으로 가득 차서 그는 과거의 시간을 계속 마시면서 과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서. 긴 치료 후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어요. 그러나 그 미움 때문에 이제껏 제 인생을 파괴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그 미움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떠나보냄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미움의 에너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며 긍정적으로 써야 할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맸던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풀고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힘들지만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매우 멋진 일입니다.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면 즐거움, 만족감, 행복, 안정감 같은 쾌락의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은 만족감이 너무 강렬하고 즉각적이어서 그 만족을 주는 물질 혹은 행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반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는 분노나 상실감, 슬픔, 무력감, 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때론 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자신이나 주변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삶도 욕구가 100%다 충족되는 삶은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삶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여러 감정이 생겨나고 그 내적 욕구와 감정들을 얼마나 잘 인지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과 내적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 아예 모든 감정을 억압시켜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순간의 감정을 못 참고 감정에 압도당한 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두려워하여 일방적으로 맡기만 한다면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다른 성격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감정도 변화무쌍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은 바로 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두려워할 것도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판단 장애를 불러올 것도 없습니다. 감정의 소리.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색을 입히고 음악이 되어 우리 인생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때론 타는 듯한 열정으로, 때론 부드러운 온기로 주변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성의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정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감정은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하겠죠. 그러니 자신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소리에 당신이 가진 이성의 물감을 섞어 당신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은 한 폭의 그림처럼 혹은 음악처럼 후대 사람들이 걷는 인생길의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슬픔. 슬픔은 우리를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 그 안에 많은 보물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기쁨들에 눈뜨게 해줍니다. 슬픔을 이기는 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슬퍼하는 자신을요. 그것은 아프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시작이 됩니다. 분노. 분노는 화산과 같아서 언제든지 약해진 부분을 뚫고 밖으로 분출하려 합니다. 마치 안에 괴물이 들어있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분노는 자신을 태우고 주변의 것들을 모두 태웁니다. 분노의 조절.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화는 생각할수록 더 화나는 기억만을 퍼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화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라는 감정의 부분을 생각이라는 이성적 부분이 감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일이나 상대가 화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는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가르쳐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감정임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행복.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성을 쌓은 어린아이라고 하죠. 불행. 그러나 그 아이가 옆에 쌓인 큰 모래성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모비딕을 찾아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몸에 나이테처럼 조가비가 붙어있는 이 괴물고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사는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갈 만큼 힘도 셌답니다. 중학교 때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고 나서부터 나도 종종 이 흰고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인간들의 욕심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에 스치는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심연을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모비딕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을까요? 난 종종 모비딕을 잡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모비딕은 바로 내 무의식의 바다 저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흰 고래라는 것을. 존엄성.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누구나 존엄성이라는 왕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왕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이 왕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단지 잠시 그 왕관을 잃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자, 다시 왕관을 찾아 씁시다. 서로 존엄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우뚝 서자고요. 상처.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죠. 상처 없는 무균실 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삶은 존재하지도 또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결핍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우선 몸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 조개는 계속 어떤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뭉쳐서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주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과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상처를 이해하고 상처받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기저기 복병처럼 숨어있는 상처를 잘 이겨낼 방법입니다. 현대인.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시끄러운 현대인은 그러나 정작은 모두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무서워 떨면서 말이죠. 현대인들은 모두 떠도는 작은 섬들입니다. 환대. 짧은 만남. 잦은 이동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곧 헤어질 사람이란 허무감이 상대에게 다가서길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상대를 나를 찾아온 손님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자, 손님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그 손님은 당신에게 자기 세상의 일부를 끌어다 갖다 줄 것입니다. 냉소. 냉소는 모든 것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냉소의 대가로 그는 얼음 위에서 홀로 선 채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위를 감추느라 애쓰면서 말이죠. 눈을 뜨고 내려오면 따뜻하고 꽃이 핀 들판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뿌리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 삶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구원의 손길. 때론 아름다운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도 싶었습니다. 그럼 나의 고통이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융해되어 그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때론 이 잠에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방황도 혼동도 없었을 텐데요. 허나 그럴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위로일 수도, 지나가는 사람의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위험 속에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봅시다. 그 따뜻한 시선이 그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지키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알고 싶으세요? 아무리 선의의 부드러운 마음일지라도 그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놀라 더욱 꽁꽁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가가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그의 벽 밖에서 열리는 문을 찾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불면증. 잠이 안 와 밤을 하얗게 지새워 본 적이 있나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어둠을 붙들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